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경영학 과목에 대한 어떤 그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칠판에 적어드린 것처럼 둘레, 여섯, 9개 과목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여기까지 둘레 6개 과목을 일반 경영학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부르고 재무관리 따로, 회계 따로, MIS 따라 세 과목은 다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중에서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준비는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요거는 그냥 그 주요 용어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 요즘에 강조하는 용어를 의미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깊게 안 들어가도 되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가지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기출문제를 모아서 그 문제별로 해설을 달면서 이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요 두 개가 재무관리랑 회계 합쳐서 약 25%에서 30%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난이도가 하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때 수업이 1회차 이거 하고 2회차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재무를 알아야 회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든지 요거를 제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 3을 연달아 하고 4를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원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연달아 한 번에 안 끝나서 연달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연달아. 이렇게 해서 회계를 끝내놓고 다시 재무로 돌아가서 추가 보충하고 이렇게 이게 저녁 때만 이렇게 4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일반 경영 쭉 가다가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얘네들을 저녁대로 또 옮겨갖고 더 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25에 30%인데 생각보다 많이 낼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적게 낼 때는 있어요. 2차랑 겹치는 과목이라서 이 노무사 시험 출제자들이 그걸 감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션이 약간 적을 때가 있다. 또 난이도가 상 나온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주로 하나 중 정도 나오더라고요. 얘는. 하나 중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 마케팅이 약 25, 그러니까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난이도가 중에서 상 얘는 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계량과 생산 합쳐서 요거는 20에서 뭐 2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계량은 안 낼 때가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건 저희가 심화반 가서 할 거다. 그러니까 요번 기본반에서 아예 안 건들고 요거는 그냥 심화 가서 건들고 이제 문풀 가서 추가해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은 약 5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데 다만 수업 분량은 경영 전략이 조금 많아요. 할 게. 그래서 그 경영 전략 안에 새로운 개념도 많고 여기서 전략을 잘 들어두시면 요 전략적 도구 마인드가 나중에 생산 전략, 조직 전략, 뭐 마케팅 전략 이런 데 다 적용되거든요. 전략이라는 건 도구. 전략 수립하는 이걸 잘 들어두시면 다른 강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3번 요 사이 정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경영 전략을 할 거고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서 내 거로 만드는 방식을 잘 내재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칠판을 한 판을 다 쓸 거예요. 한 교시에 한 번 다 쓸 건데 계속 꾸준하게 받아 적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진 찍는 거 허용하니까 쭉 보시면서 체크만 내가 모르는 자리 또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애매한 거 이런 걸 체크했다가 추가로 해결하시든지 이렇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쉴 때 이거를 내가 요약 정리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겠다. 그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시간 동안 배운 거가 한 5줄 정도? 그러니까 5개 이슈 정도가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외우는 법까지 아예
요거를 문제 나오면 이렇게 외워서 풀겠다. 그것까지 해두시고, 이건 가면서 조금씩 더 좋은 방법 나오니까 바뀔 거고요. 저도 암기가 좀 약해서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외운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건 제가 전수시켜 드릴게요. 전달해 드릴 거고, 그 도움이 되면 그걸로 그냥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첫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이 경영 전략은 그 관심이 어딘자, 그럼 기업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성공이 관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디테일하게 보면 관련된 3가지 개념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기업의 성공이 뭐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도대체 성공이 뭐냐.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펑션이죠. 펑션, 함수.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냐. 이게 우리가 나중에는 독립변수, 자극변수 또는 원인변수가 되고요. 원인변수가 되고, 요거는 이제 종속변수, 결과변수가 되겠죠. 요 둘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 준 요소가 뭐냐. 영향변수. 요거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걸 안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발견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방법의 문제. 요거를 전략이라는 전략. 이걸 가지고 일로 갖고 가는 방법.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의 성공이 뭘까요? 자, 우리 앞에 학생 위치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여쭤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성공은? 장사를 잘한다.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예. 우리 여기 여학생 뭐 같으세요? 기업의 성공이 뭐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도대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틀린 답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배웠다고 제가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0, 제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셔도 되고, 맞으면 여러분이 경영 마인드가 있는 거고, 안 맞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이 앞에. 네. 네. 고객 만족 이렇게 하셨어요. 자, 제가 이 경영학 첫날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중에 대답이 매출 극대화도 나오고, 요 이익 극대화도 나오고, 마켓시어 극대화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봉사 목적 극대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 맞아요. 이걸 다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기가 뭐가 있을까? 요쪽 남학생 뭘 것 같으세요? 제품. 그러니까 우수한 제품.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옆에 여학생. 응? 서비스? 비슷한 얘기네. 우수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주로 대답이 나오게 뭐가 있냐면은 요 두 개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기술,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뭐 CEO, 그 다음에 짭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 가져올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여쭤요. 저 끝에 여학생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까? 힌트는 이거죠. 이런 거. 뭐지? 기술이, 제품이 우수해야 돼. 서비스 우수해야 돼. 기술 높아야 돼. 자금 풍부해야 돼. CEO가 훌륭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은 성공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전략은 이 양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양에 관심이 없다. 저게 많으면 성공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지. 기술이 남보다 우수하고, 남보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경영 전략은 그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수준이 주어져 있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얘네를 어떻게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 그게 전략의 관심사항이에요. 우리도 오늘부터 내년도 노무사 1차 시험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100시간 남고 어떤 분은 200시간 남았다고 하면 200시간 남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한 해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체력, 학원과 여러분 집사의 거리, 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능력도. 그런데 이 방법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좋은 실력으로 붙고 어떤 분은 아슬아슬하게 붙고 어떤 사람은 아슬하게 떨어지고, 그거는 이 양의 문제보다는 이 믹스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양이 무조건 아니다는 건, 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경영 환경은 이게 거의 주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있지. 그 상태에서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전략이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1교시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면 그 옆에 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수업 시간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는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 뒷자리에 앉아 하지 마시고 이제 안 물어봅니다. 대신에 제가 묻고, 문답식으로 수업하면 좋은 게 여러분이 생각하거든요. 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묻고 한 1초 있다가 제가 답할 거예요. 그 1초 사이에 여러분이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고, 말로 해도 돼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큰 소리로. 그것도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해보면 도움은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한 답과 맞으면 여러분은 마인드가 있는 거고, 경영 마인드 없으면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전략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영 전략 수립 절차. 그러면 정 가운데 전략 수립,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전략 수립. 근데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앞에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2단계가 있다. 이게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수립 전의 절차 2개가 뭐냐면, 하나는 비전을 설정하는 거고 하나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 수립 전에 2절차가 있고 전략 수립 후에 2절차가 있는데, 뒤에 2개는 뭐냐면은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행 이후에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은요, 경영학 이제부터 저한테 수업을 계속 배우실 텐데, 경영학 수업이 우선 재밌어야 되고 수업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되고, 암기도 잘 되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냐면 경영 마인드라는 게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경영 마인드는 경영자 마인드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이 리갈 마인드 얘기 많이 꺼낼 거예요. 리갈 마인드. 법 공부할 때 리갈 마인드 필요한 것처럼 경영학은 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경영자 마인드. 그러면 경영자는 그 기업을 맡아서 2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경영자가 해야 될 건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 방향 결정.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될지 그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한지 방향 결정이 첫 번째 결정사항이고, 2번째가 순서 결정이에요.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지. 순서 결정. 그게 요 절차예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합니다. 순서 결정 아니면 방향 결정, 이게 2개가 중요한데 이 5개 순서 중에서 5개 중에서 경영자한테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안 중요한 게 2개인데 뭐가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한 거. 실행하고 평가.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행은 누가 하는 거죠?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종업원이나 뭐 부하가 하는 거예요? 종업원이나 부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영자 영역이에요. 전략 수립하는. 이 전략 수립이 뭐다? 이게 방향 결정이에요. 방향 결정.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영자 책임하에 경영자가 외롭게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결정된 거를 실행하는 것은 종업원이나 기계가 실행하는 거고, 사실은 내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거를 정해야지, 이걸.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걸 해야지. 그죠? 내 손 떠난 거지. 자, 그리고 이건 누구의 영역이냐? 이거는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요 기업에 대한 평가는 주주나 채권자, 이 회사 투자를 할지, 투자한 걸 회수할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거고, 또 더 넓게 보면은 외부에 있는 교수 같은 사람들, 경영학 교수들. 이 교수들은 어떤 회사가 어떤 전략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요즘에 AI 경쟁하고 있잖아요. 뭐 챗 GPT든지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회사별로 전략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전략이 다를 텐데, 어떤 전략 썼더니 성공하고 어떤 전략 썼더니 실패했더라, 이런 결과를 놓고 경영학을 이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면 경영학 교과서에 넣어야지. 연구해갖고 논문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그 그러니까 경영학은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영자. 그러니까 경영자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이거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래독 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막 좁혀놓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지랖 넓게 요거 좀 보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전 설정이 뭐냐? 비전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비전의 정의 뭐냐? 비전은 뭐냐면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게 비전의 정의예요.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 그러면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도달하고 싶은 목표, 저 하늘에 보이는 별, 가고 싶은 곳, 이게 비전이고요. 반면에 이 환경 분석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는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출발점, 내가 현재 있는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현재 있는 나의 자리, 출발점과 가고 싶은 곳, 목표가 생기면 연결하는 방법이 생겨야 되겠죠. 그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방법,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도착점 목표인데 출발점이 여기였다. 그럼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출발점이 여기였다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이 달라져요. 만약에 도착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거나 이 방법이 좋아요. 방법은 다 달라져요. 근데 방법을 결정하려면 두 지점이 먼저 확정돼야 돼. 출발점과 도착점. 여러분은 지금 출발점, 도착점이 명확합니다. 지금 올해 1년간은 출발점은 오늘이고 도착점은 내년 2차까지. 2차까지. 딱 정의돼. 그러면 이제 방법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 전략 잘 배워두시면 수험 전략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험 전략에도. 자, 그러면 이 비전 얘기할 때 비전하고 유사한 용어 중에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션과 비전. 요걸 비교하는 시험이 가끔 나옵니다. 뭐가 다른지. 보통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저는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대기업 홈페이지에 가서 이거를 헷갈려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큰 개념입니까? 비전하고 미션하고. 네, 미션이 훨씬 큰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 반면에 비전은 구체화된 목표예요. 구체화된 목표 아니면 숫자화된 목표.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 비전. 눈에 보이는 거죠. 미션은 뭐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인생의 뭐 성공 아니면은 인생의 행복,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기업으로 치면 저 중에 한 가지 또는 뭐 몇 개를 섞은 걸 거예요. 그죠?
뭐 이윤극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거예요. 아, 하나 빼먹었구나.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의 답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제일 좋은 용어가 가치 극대화예요. 가치. 기업 가치 극대화. 이거 오늘 저녁에 재무관리 배울 때 나오는 거예요. 제일 고도화되고 가장 세련된 목표가 뭐냐? 기업 가치 극대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아우르는. 그래서 여기는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그 정도 됩니다. 반면에 구체화된 목표는 뭐냐? 예를 들면 3년 내에 매출 100조. 자, 그러면은 이건 영원한 겁니까? 3년짜리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또는 5년 내에 세계 5위. 요런 게 비전이에요. 숫자로 돼 있으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궁극적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거 두 개 비교할 줄 아시면 좋겠고. 자, 환경분석으로 오시면 환경분석은 크게 2단계 구조인데 경영학은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다 흐름이에요. 제가 그 흐름도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요거 참조해서 다 아는 거 다 빼버리고 모르고 중요한 것만 딱 남겨가지고 그 뼈대만 딱 남기시면 돼요. 외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 환경분석은 2단계 구조인데 하나가 이 외부 환경분석이고 하나가 내부 환경분석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은 배워보시면 알지만 다 순서로 돼 있어요. 순서. 자, 외부 환경분석을 먼저 하고 내부 환경분석을 나중에 합니다. 순서가 있죠. 그럼 외부 환경분석은 뭐냐면 이거는 흔히 우리가 OT 분석이라고 불러요. OT 분석. 내부 환경분석은 SW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OT가 뭐냐? OT는 기회와 위협을 영어로 쓴 거예요. 기회와 위협. 기회가 영어로 뭐예요? opportunity. 위협은 thre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hreat. 그래서 OT 분석이고 반면에 SW 분석은 강점과 약점 분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강점은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은 weakness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이 뭐가 다르냐? 왜 얘를 먼저 왜 얘를 나중에 하냐면은 외부 환경은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인 환경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경에는 적응하는 게 목표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목표고 반면에 내부 환경은 개별 기업의 특수한 환경이면서 이건 통제가 가능한 환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제 어려운 외부 환경, 제약 조건 이걸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하는 것이 맞겠죠. 순서상. 요 둘을 결합하면 SWOT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SWOT 분석은 그냥 SWOT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꾸로 읽으면 TOWS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TOWS 분석. 이거는 표를 만들어서 OT, 그 다음에 SW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찾는데 그 기회와 위협, 요인, 강점과 약점을 이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노무사 시험이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었다. 이런 건 내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모두에게 공통인 환경. 외부 환경이죠. 근데 이제 내가 올해부터 26년도까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환경도 주변 사람들 잘 도와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럼 나는 유리한 쪽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알바도 하면서 그래서 뭐도 하면서 학교 공부도 하면서 이러면서 하려면 좀 힘들겠죠. 직장생활 하면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오퍼추니티 기회에 해당되는 요인, 위협에 해당되는 이런 걸 쭉 찾아갖고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략을 수립한다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기회 활용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을 씁니다. 책에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이 리스트가 네 군데 다 공평하게 비슷하면 네 가지 전략을 섞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한쪽에 유독히 많다. 이쪽 유독히 많다. 그러면 이 전략 위주로 짜야 되겠지. 그래서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뭘 한다?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 수립. 그러면 전략 수립은 어떻게 되느냐? 전략 수립은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자, 그러면 기업 전략은 뭐냐? 그러면 기업 전략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즉,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만 할 수 있는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결정.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을 그대로 따르되 사업부 전략은 뭐냐면 그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방향은 그대로 가되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방법을 찾는 문제예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올 여름에 부산에 가겠다. 이게 정해졌어요. 어떻게 갈 거냐? KTX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고속버스 타고 갈 거냐? 그게 이거지. 그리고 나서 기능부 전략은 뭐냐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거예요. 내려갈수록.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주어진 자원 최대 활용이란 이 마인드는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여기저기서 굉장히 잘 등장한 주요 개념인데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경제성. 영어로 이게 어빌러티. 그 다음에 생산관리에서는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거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은 영어로 efficiency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효율성이라는 말을 만나면 이거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 퍼센트를 말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 투입과 산출의 비율, 생산성도 투입과 산출의 비율, 효율성도 투입과 산출의 비율,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는 어디로 가는 게 적합하냐 이게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효과성. 영어로 effectiveness라고 그래요. effectiveness. 유효하다. effectiveness라고 부르는데 이 효과성은 그 양자택일이에요. O 아니면 X. 성공 아니면 실패. 이걸 결정하는 게 효과성인 거예요. 성패. OX가 결정되면 효과성 문제고 비율을 갖고 따지면 효율성 문제입니다. 물론 요 안에 율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있기 때문에 짐작하기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거를 세웠어요.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은 이유가 뭐예요? 너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세상에 와서. 이거잖아요. 그건 나도 동의하잖아. 부모님께 감사하잖아.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거를 달성해서 여기 와서 뭐냐면은 1년 내에 노무사 수석 합격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1년 내 노무사 수석 합격하면 이걸로 인생이 끝납니까? 그건 아니지. 이건 나의 하나의 발판일 뿐이지. 이걸 발판으로 가서 더 이런저런 걸 더 할 수가 있겠지. 궁극적으로는 이거 하려고 내가 노무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지려고 노무사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비전을. 그러면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일로 와서 보시면은 방향을 정하는데, 자, 내가 노무사 시험 준비하러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서울대 있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전산학원이라든지 간호학원 있다 칠게요. 그럼 거기 등록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 1년간 노무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X 아니면 실패예요. 방향 잘못 잡으면. 근데 방향을 잘 잡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무사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노무사 학원에 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공부하면 다 돼요. 이렇게 올해 시험에 50% 정도 붙었대요. 49%인가 붙었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다 된다고. 공부량만 저희가 해드리는 이 공부량만 소화시키시면은 다 된다고. 조금 빨리 붙는 사람, 늦게 붙는 사람 있겠지만 성공은 무조건 돼요. 그런데
방향은 잘 잡았어. 일로 와서 보면 뭐냐면은 이 산출이 뭐냐면 합격이거든. 합격 결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에 붙고 어떤 사람은 2년에 붙고 어떤 사람은 3년에 붙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노무사 시험이 경쟁도 너무 심해지고 직장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년 계획 짜는 사람도 꽤 있어요. 3년, 5년 안에만 붙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1년, 어떤 2년, 어떤 3년이면 누가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이거지. 공부는 저는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공부해도 더 좋은 성과 내고, 그렇죠? 좋은 성과 내려면 더 적게 공부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을 안 하면 무대뽀로 공부하는 게 최고 문제예요. 전략적으로 계속 최대한 적게 하고 똑같은 결과 내겠다.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돈도 덜 들고 시간도 아낍니까? 이게 기능별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저기 마케팅, 생산, 조직, 인사, 뭐 MIS 이런 게 다 기능이에요. 이런 건 뒤에 가서 배워요. 강론 가서 이제 배우는 거고. 자, 경영자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 개 중에. 요거는 일단 대개는 이쪽에 경영자 손을 떠난 쪽이에요. 이쪽은 실무자들 잘하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경영자한테. 이게 방향 결정이 중요할까? 방법 결정이 중요할까? 원래는 방향 결정이 중요한데 대부분 회사는 방향은 벌써 결정돼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잘 만들어서 팔겠다. 그죠? 삼성증권은 증권 거래 잘해갖고 돈 벌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건 정했잖아요, 벌써. 방향 바꾸실 거예요? 아니잖아. 이건 정해졌다고. 그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래서 경영자한테 중요한 게 이건데, 사업부 전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방향대로 가서 목표가 달성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질문했잖아요. 대답은 뭐냐면 경쟁 상황에서는 잘 싸워서 이기면 돼요. 여러분도 지금 뭐 30대 1, 뭐 5대 1, 7대 1 경쟁이 있잖아요. 이기면 된다고. 그래서 사업부 전략과 동의어가 뭐냐면 경쟁 전략이 돼요. 경쟁에서 이기면 돼. 경쟁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공기업을 제외해서. 사기업은 경쟁을 해야 돼. 노무법인도 경쟁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그럼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쟁에 이기려면. 자,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막 듣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경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경쟁 우위라고 한다. 이게. 경쟁 우위. 경쟁 우위가 뭐다? 무기를 말한다. 무기. 그래서 그 경쟁자가 30cm의 칼,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올 때 내가 60cm 칼, 막대기를 갖고 기다리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가 칼을 갖고 올 때 내가 총을 갖고 기다리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부 전략과 경쟁 전략은 동의어고, 이건 동의어고, 경쟁 전략의 방법은 경쟁 우위, 무기를 갖추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일부는 건너뛸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반 1, 2월 가서 더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첫날에서.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더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하면 대답이 경쟁 우위를 창출한 방법이 두 가지. 창출된 경쟁 우위를 유지한 방법이 두 가지. 이게 있습니다. 요건 제가 심화로 빼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 우위는 무기인데 무기 찾는 방법이 두 가지. 찾은 무기를 유지한 방법이 두 가지. 자, 창출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독특함이에요. 독특함. 하나가 환경의 부합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무기 찾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기가 찾아지면, 이거 두 개의 무기가 찾아지면 유지한 방법은 자원의 획득 가능성, 그 다음에 모방 불가능성,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특함이 뭐냐? 독특함은 차별화를 말해요. 차별화.
남들한테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이게 무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노무사 붙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노무사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무사가 돼서 그 업계에 들어가시면 세고 센 게 노무사예요. 그럼 거기서 또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독특함, 차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 뭐뭐한 노무사, 뭐를 잘하는 노무사, 뭐뭐에 특화된 노무사. 이거 없으면 성공 못해요. 뭐뭐를 잘하는 노무사. 그렇죠? 정 아니면 술 잘 먹는 노무사도 괜찮아요. 술 먹고 싶으면 부르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잘하는, 뭐 정책을 잘 만드는, 뭐 아니면 소송을 잘 해주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거 붙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의 부합. 이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환경은 고정되어 있어야 변해요.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이건데 요거의 예로는 제가 아마존 예를 많이 들어요. 아마존은 인터넷 환경에 제일 빨리 적응했기 때문에 성공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990년대 초반인가 뭐 중반쯤에 그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연구용하고 군사용으로 쓰이던 인터넷이 이제 상업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했는데 최초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아마존은 그 당시에는 책을 팔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책만 팔았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아마존이 탄생하기 전에 얘가 0살일 때 그 전에 100살이 넘은 그런 서점 책 파는 회사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뭐 반젠 노블스라는 회사 있어요. 영화에도 가끔 잘 나오는 회사인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애착을 갖고 있는 전통 오프라인 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 맥라이언이란 그 여배우가 그 반젠 노블스 서점에서 앉아가지고 꼬맹이들한테 막 동화도 읽어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미국 사람 되게 좋게 생각하는 그런 서점이 있는데 어느 날 갑툭튀가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아마존에 이상한 이름 가지고 온라인으로 책을 팔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온라인 1호 기업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원수 늘어나는 거, 판매량 늘어나는 거를 그 일반 언론에서 취급을 많이 줬었어요. 초반에. 신기하니까. 그런데 전통 오프라인 서점은 얘네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책을 인터넷으로 사느냐. 책이란 것은 직접 서점에 나와서 표지도 좀 보고 넘겨서 목차도 좀 보고 안에 내지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들면 사는 것이지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느냐. 제목만 보고. 그래서 무시했는데 얘네들이 빨리 증가하니까 빨리 성장하니까 그 반젠 노블스 등의 전통 오프라인 서점이 온라인 마켓을 구축한 게 6개월 후예요. 6개월 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름에 시작했고 걔네들은 겨울에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반젠 노블스 같은 전통 서점이 아마존을 따라잡 6개월 후에 출발했는데 따라잡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아직까지 못 따라잡았어. 그냥 아마존이 이겨버렸어. 그렇죠? 아마존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온갖 거 다 팔면서 요즘엔 자동차까지 팔면서 뭐 다 팔면서 세계적 기업이 되었고 반젠 노블스 들어보신 분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격차가 생겼다.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제일 빨리 적응한 거예요. 아마존이 책을 만들었나요? 책 안 만들었거든. 그냥 팔기만 했거든.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요즘에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자기가 물건 만들었나? 아니지. 플랫폼만 열어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는 분명히 무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기가 오래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1호 기업이 예전에 골드뱅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또는 뭐가 있지? 그 사람 소개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무슨 스쿨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엔 막 회원수도 많이 늘고 막 그랬는데 금방 또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유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일시적 우위는 우위도 아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게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게 되려면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 유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창출된 무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원의 획득 가능성. 이건 뭐냐면 이거는 독점 가능성이에요. 독점 가능성. 그러니까 아무 자원이나 획득하지 말고 독점 가능한 자원을 남보다 먼저 획득하면 그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유통업을 한정하면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러면 사거리에 모서리 코너 그 자리에 매장을 내는 회사가 성공합니다. 거기는 유동 물량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선 김밥 팔아도 잘 되고 핸드폰 팔아도 잘 되고 옷 팔아도 잘 돼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맨날 하루에도 막 수천 명이 지나가. 그럼 가만히 있어도 사업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찾아내는 거지. 그런 자리. 그거를 영어로는 사이트라고 해요. 사이트. 그 사이트를 잘 차지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온라인으로 넘어오면 온라인에서도 사이트잖아요. 온라인도. 사이트인데 예를 들면은 이걸로 성공한 회사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은 회원을 많이 확보한 거잖아요. 공짜로 이메일 주고 공짜로 정보 활용하게 해주고 회원 확보해서 이걸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독점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획득하면은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 아무 자원을 획득하면 돈만 쓰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가지고 요 산업엔 요게 중요하다 그런 거지. 그 예를 들면 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면 히토류라고 있어요. 히토류. 경영학에 워낙 방대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사례 들었던 그 예가 시험에 실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히토류가 뭐죠? 희귀한 광물이지. 희귀한 광물. 근데 이 희귀한 광물 히토류가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전자제품에 주로 쓰입니다. 첨단 전자제품에 주로 쓰이는데 이 히토류의 매장량은 미국도 좀 많다고 하지만 생산량은 중국이 90%가 넘어요.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갈등이 많거든요. 그중에 이제 조오도라고 다오이다오, 중국말로는 다오이다오, 일본말로는 센카쿠 열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자는 조오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서로 그 영역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어요. 일본 군함이 그 근처 돌고 있고 중국은 그 무시하고 왜냐하면 옛날 뭐 명나라 이때에는 중국 땅이었고 옛날에는 옛날 우리 땅이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그다음 막 침범합니다. 가서 막 고기도 잡고 그러거든요.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런데 일본 군함이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면 이걸 잡아다가 일본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일본 재판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들 계속 그러면 히토류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일본은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히토류를 못 사면 아예 산업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 공급 사슬 전체에서 첫 번째 원천을 막히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그렇죠?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해서 버티는 이유가 저게 있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갖고만 있으면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 있고 모방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브랜드 자산이에요. 브랜드 자산. 나중에 마케팅 가서 배우시면 브랜드 자산을 브랜드 이쿼티라고 해요. 자산은 원래 에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쿼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대. 코카라는 브랜드가 있다 칠게요. 자, 여러분이 노무사 붙고 몇 년 업계에서 잘 이렇게 일을 하고 나시면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길 거예요. 몇 천에서 1억 사이. 그 정도가 이제 모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주식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코인도 사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뭐 한 달짜리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데 남들 잘 안 가는 오지를 한번 여행을 갔는데 막 그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고 막 밀림을 막 헤치고 다니다가 너무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동네 마을에 나갔어요. 마을에 갔더니 가게에 코카콜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현지 우탕가 와탕가 쫙 있어요. 가격이 비슷해.
그럼 여러분은 가격도 비슷하면 뭘 사겠어요? 코카를 삽니다. 왜? 이 코카라는 브랜드에는 신뢰가 쌓여 있거든요. 내가 이 돈을 내고 이걸 사서 마시면 이런 내가 원하는 그런 효용이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지갑을 여는데 전혀 걱정도 안 되고 쉽게 열죠. 근데 우탄가 와탄가 괜히 잘못 사 먹었다가 배 아프면은 내 한 일주일 이상 날리고, 그죠? 뭐 병원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안 삽니다, 아예. 그러면 이 브랜드가 결국 그 기업의 수익을 일으키는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다 이거지. 왜? 브랜드는 상표법 뭐 이런 거에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뭐 디즈니 뭐 이런 걸 우리가 소니 이런 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방이 불가능한 무언가를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가 브랜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아무개 노무사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이미지가. 이분은 뭔가를 진짜 잘해.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주 단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잘 갖추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심화반 할 걸 미리 조금 당겨서 해드렸고, 한 10분만 더 하고 쉴 건데요.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면은, 여기서 조금 연장해서, 여기 좀 연장해서, 이 경쟁의가 무기인데, 이 경영자한테, 경쟁의 무기를 가지려면 창출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경영자들은, 만들 것 같아. 그런데 대답은 어려워서 못 써먹겠어. 이렇게. 경영자는 여러분 조직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경영자한테 보고할 때, 막 보고서 막 몇십 장 써가지고, 그죠? 알아서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하면 그 좋은 부하가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A4 한 장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보고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해. 그러므로 경영자는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방법이 없겠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경쟁의가 높아지려면 가치 활동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가치 활동. 그럼 또 가치 활동도 어렵다. 이게 뭐냐? 가치 활동이 뭐냐면은 이거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소비자에게 혜택 주는 활동. 혜택이 어려우면 기쁨을 주는 활동. 자, 기쁨이 너무 쉬우면 효용을 높이는 활동. 이 효용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주로 나오지만 경영에서도 많이 써먹을 거예요. 영어로 뭐죠? 효용? 유틸리티라는 단어, 유틸리티. 그죠? 재무관리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걸 높이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종업원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 생각 안 나. 그냥 또 사고 싶어. 그러면 혜택 준 거예요. 응? 이래서 이제 연예인 중에 뭐 BTS나 뭐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사람 있다 칠게요. 그 콘서트 가는데 100만 원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너무 기뻐. 그러면 소비자에게 기쁨 준 거잖아요. 그게 가치 활동한 거예요. 우수한 연예인들은 몇백만 원짜리를 사도, 티켓을 사도 하나도 돈이 생각이 안 나. 그게 가치 활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주장한 사람이 요게 포터라는 사람이고, 포터에 가치 사슬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가치 사슬. 여기가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책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죠? 12페이지의 중간에 있네요. 페이지 12. 그냥 좀 짧게 할게요. 자, 포터의 가치사슬은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그 주활동, 또는 주요 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는 5개로 이루어져요. 5개. 제가 숫자까지 표현할 때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미리 외우지 마시고, 저희 수업은 반복도만 증가하면,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면 무조건 저절로 외워지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5개가 있어요. 5개. 그리고 여기 위에는 보조 활동 아니면은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4개가 있어요. 4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4개. 자, 그러면 이 주활동 5개 중에 3개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 3개가 뭐냐면은 구매, 제조, 판매예요. 구매, 제조,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은요, 나중에 회계학 배울 때도 마치 필요하지만 경영학은 제조업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학문을 만듭니다. 제조업.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죠. 제조업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체를 가정하시면 구매하여 제조해서 판매하니까 3개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요소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AS입니다. AS. 제가 출제자라면 이 AS를 주활동인지 보조활동인지 섞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AS 그러면 되게 보조적인 거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AS도 주활동에 속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 구매, 제조, 판매를 영어로 쓰면 이 구매는 인바운드라고 쓰고요. 인바운드. 판매는 아웃바운드라고 써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제조는 영어 필요 없는데 오퍼레이션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케팅, AS 자체가 영어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대개 이 활동이 구매, 제조, 판매, 마케팅, AS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되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 흘러가도록 위에서 도와주는 활동이 뭐냐면 지원활동, 보조활동인데 이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부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맨 위에 썼지만 하부 구조라고 하는데 하부 구조의 예로는 뭐 회계, 뭐 재무, 또 품질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회계, 재무, 품질 활동 이런 기능. 아까 여기 기능 얘기했죠. 여기에 회계도 있어요. 회계도 있고 재무도 있어요. 이런 기능. 자, 하부 구조고요. 그냥 밑에 기본 깔아두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R&D가 있어요. R&D. R&D는 연구하고 개발을 영어로 쓴 거죠.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자, 요거는 조직과 다릅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보조활동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여기 마지막 번째가 획득이라는 건데 획득.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심화반 가서 할게요. 되게 조금 깊어서 심화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활동이 잘 도와주면 위에서 아래 도와주면은 얘가 쭉쭉 커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성과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의 결과는 이윤. 이익이나 이윤. 아까 이윤국대화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이윤이 커져야 기업도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 기본 활동과 보조 활동이 잘 맞으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토의 가치, 포토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무기가 되려면 가치 활동이 되려면 개별 활동의 우위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활동 우위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활동과 활동 간의 연결 관계 아니면은 연계 관계에서의 우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활동 우위보다는 연계 관계 우위가 더 중요하다. 자, 개별 활동 우위가 뭐냐? 일단 간단하게 구매 우위가 뭔가 한번 따져볼게요. 구매 우위.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구매 우위가 뭐죠? 경쟁사보다 원재료를 어떻게 사면 구매 우위죠? 더 싸게, 빠르게, 좋은 품질로.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은 수많은 가게가 쫙 붙어 있죠. 그런데 옆 가게보다 더 싱싱한 놈을 싸게 사면 그건 완전 대박인 거예요. 원재료를 상대보다 싸게, 빠르게, 우수한 품질로 사면은 그게 구매 우위예요. 제조인 뭐예요? 경쟁사보다 제품을 아까 우수한 제품 말씀하신 분 있었어요?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싸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조 우위지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구매 우위, 제조 우위, 판매 우위의 개별 활동은 단점이 상대방이 모방이 쉽다는 거예요.
내가 구매 우위가 있다. 어떤 원재료를, 히토류를 남보다 싸게 빠르게 좋은 품질을 살 수가 있다. 그럼 경쟁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모방해서 따라오려고 할까요? 나를 꺾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건 가능해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개별 활동 우위는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활동과 활동 사이의 연결관계 우위가 더 중요하다. 왜? 연결관계 우위는 모방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모방이 어렵다 이거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노동법 그런 법이잖아요. 있죠. 법하고 경영학은 실용적인 학문이잖아요. 이게 성격이 너무 달라서 법서가 너무 즐겁고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는 분이 있고 그런 사람은 경영학 좀 싫어해요. 되게. 또 경영학이 너무 좋은 사람은 법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오신 분들 중에 한 과목은 진짜 자기 자신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두 과목 자신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한 과목만 잘하 있으면 조금 약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경영이 강하고 어떤 노동이 강하고 이렇게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강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잘 보면 경영을 잘하면 노동법도 도움이 돼요.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거든. 노동자, 사용자의 관계라든지 산업 돌아가는 거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노동법 잘 알고 있으면 경영활동의 노사관계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위인데 연결관계 우위, 연계관계 우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너지 이펙트. 이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부 요령을 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만약에 경영학을 공부한다면 경영학을 쭉 가서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해서 완전히 끝내놓고 그 다음에 노동법을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끝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경영하고 노동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게 많아요. 꽤 해보면은 서로 이게 뭔가 보완 관계도 되면서 이해도 높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전 이 방법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되게 복잡해 보여도 여러 개를 동시에 고려하면 시너지가 생긴다. 근데 이건 못 따라온다, 남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관계를 강조한 의미를 사슬이라고 불렀다. 사슬.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value chain인데요. value chain. chain은 이게 연결된 걸 말하잖아요. 고리 이렇게 연결된 거. 그래서 그거를 연결관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같이 사슬 이렇게 불렀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는 예고하고 그냥 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가 요 둘의 관계 하나 할 게 있는데 이 가치 활동으로부터 경쟁의가 나온다. 경쟁의로부터 가치 활동. 요거는 제가 설명할 거고 경쟁의의 동의어가 핵심 역량인데 요거를 코어와 컴피턴스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요건 제가 다음에 할게요. 심화만 가서. 여기 좀 할 얘기들이 있는데 요건 제가 심화로 뺄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두셔야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1월에 가서. 물론 저도 기억하겠지만은 요거 안 했는데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꼭 적어두세요. 심화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가치 활동으로부터 경쟁이 나오고 경쟁으로부터 가치 활동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 자, 우선 가치 활동이란 단어 안에 활동만 보시면 어떤 활동은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는 스테이트나 스탁 개념이냐 일정 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플로우 개념이냐 그 둘 중에 하나 찍어줘 보세요. 어떤 시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개념.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활동은 영어로 하면 플로우 해석을 유량이라고 유량. 플로우. 그러면서 이거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는 개념이에요. 기간. 반면에 요거의 우위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위.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는 상태 아니면 스탁 절량 개념이냐 아니면은 일정 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플로우 개념이냐. 요거는 스테이트 상태 아니면 스탁 절량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 요거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으로 파악되는 거,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공간이 여기 나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유량, 저량이란 단어가 그리고 이제 유량에는 영어로 플로우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흐름을 말하는 건데 마치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1월 1일 날 물이 100톤이 있어요. 이거는 저량이에요, 저량. 저량은 저장량의 약자예요. 저장량 100톤이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물이 저수지에 상류로부터 1년 동안 50톤이 흘러 들어오고 하류로 30톤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12월 30일이 되면 물이 몇 톤이 남아있을까요? 저장량이? 이게 120톤이 되겠죠. 요거는 12월 30일 시점의 저량입니다. 그리고 요게 유량이에요. 요게 유량. 플로우.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 저녁 때 회계학할 때 요 저량 개념하고 같은 재무제표가 요게 대차대조표라는 거예요. BS.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거. 그래 요거는 기초 BS고 요거는 기말 BS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표현하는 도구가 IS,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요 들어오는 게 수익이고 나가는 게 비용이고 요 플러스 20이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여기 저량에서 기초 재무 상태에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상태, 영어로 스테이트에서 기말 상태로 되는데 이 상태가 20이 늘었잖아요. 그건 요 이익 늘어난 만큼, 유량의 변화분만큼이 기말 상태에 추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경영에서도 필요해, 회계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해할 때 가치활동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는 개념이다. 여러분 치면은 이거는 공부하는 활동, 공부는 어느 한 시점에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 하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 하죠. 기간에 걸쳐서 1년간 공부를 하시면 여기는 이거 뭐냐면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합격 가능한 상태가 되고 합격 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시험장 가면 분명히 붙습니다.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보면 정직한 그 리워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지만 공부는 진짜 한 만큼 나와요. 딱 얼마나 정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런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합격할 상태가 되신 분은 분명히 합격합니다. 합격한 노무사가 돼서 하는 활동은 그 전에 1년간 공부하는 그 활동에 비해서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가치가 높은 활동이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가치도 높여주고 여러분 몸값도 높여지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여기 노무사가 지금 누구 편, 기업 편의 노무사냐 노동자 편의 노무사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사회에 공헌한 정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해요. 그 노무사 활동을 3년 정도 해서 전문가 노무사가 되면은 그런 사람은 경쟁력이 더 높은 상태가 되는 노무사. 그렇죠? 노무법인 대표 정도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더 가치 있는 활동, 더 멀리 보고 전략도 짜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기술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학은 동태적인 안목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태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 여기로 연결돼서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활동을 이어졌으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머리가 좋아서 그냥 깔짝깔짝 돼서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냥 놀아버려갖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단절된 거예요. 더 이상 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요거랑 똑같은 걸 뭐라 하냐면 광고예요. 광고는 어느 시점에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요거의 얘는 뭐냐면 요거는 브랜드 가치예요. 브랜드 가치. 자, 브랜드 가치는 이런 게 누적돼서 쌓인 그거의 고유한 이미지의 가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책에도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책에는 저는 칠판에 위아래로 표시했는데 책에는 오른쪽 왼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옆 페이지 아니면 그 아래 페이지에 바로 있는 그 페이지 아래.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